신화 속 영웅이 빛나려면 그에 걸맞는 괴물이 있어야 하는 법. 괴물이 강력하고 흉폭할수록 영웅의 업적은 더욱 돋보이게 되죠.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괴물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 12과업을 수행하고 있던 헤라클레스. 그가 받은 11번째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 심어진 사과나무에서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일이었죠. 헤스페리데스는 석양의 ним프들로 이들이 관리하는 황금 사과나무는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식에서 가이아 여신이 선물한 고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라돈이라는 거대한 용이 헤스페리데스를 도와 나무를 지키고 있었죠. 이 라돈은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로 신이었던 아버지 티폰을 제외하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수들 중 가장 강력한 괴물이었습니다. 100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용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불사의 존재였죠. 올림포스 신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천성이 악한 마음이 없었던 라돈은 헤라의 명령을 받고 황금 사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업을 받고 나서 헤라클레스는 이 라돈을 죽이고 황금 사과를 차지할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죠. 그러나 여행 중 만난 티탄신 프로메테우스가 라돈과 헤라클레스가 맞붙으면 그 어느 쪽이라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백발백중의 예언 능력을 가진 프로메테우스의 말을 들은 헤라클레스는 라돈과 직접 싸우려던 마음을 접고 헤스페리데스의 아버지인 아틀라스를 이용해 황금 사과를 손에 넣기로 하죠.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 이타카로 항해하던 오디세우스 일행. 먼 길을 가는 만큼 이들은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 한 섬에 정박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양과 염소도 많고 미리니 보리 같은 곡물도 굉장히 많았죠.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신나게 식량을 채워 넣은 오디세우스는 문득 이 섬의 주민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꾀돌이 영웅은 곧 최정예 용사 12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선물로 줄 최상급 포도주를 가지고 섬을 탐사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곧 월계 수입으로 장식된 동굴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내부를 살피던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이상한 점을 인지하는데 의자 같은 가구들이나 그릇 등의 식기들이 지나치게 거대한 것이었죠. 겁먹은 부하들은 이곳에 거인이 사는 것 같다며 어서 배로 돌아가 출항하자고 오디세우스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트로이를 멸망시키고 한껏 거만해져 있던 오디세우스는 기껏 여기까지 왔으니 거인이든 아니든 집주인 얼굴이나 보고 가자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부하들과 옥신각신하는 사이 동굴의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의 정체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거대한 덩치를 가진 외눈박이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였죠. 거인은 키우던 양들을 바깥 들판에 끌고 나가 풀을 먹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양들을 동굴로 들여보낸 뒤 큰 바위로 동굴문을 닫고 들어온 폴리페모스는 이내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을 발견하죠. 작은 침입자들에게 거인은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웬 놈들이냐 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서며 자신과 부하들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이라 소개했죠. 아울러 올림포스의 신들을 경외한다면 그런 자신들을 잘 대접하라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그를 비웃으며 자신은 오직 아버지 포세이돈만을 섬길 뿐 너희 같은 조그만 인간들은 물론 제우스도 두렵지 않다 일갈했죠. 그리고 나서는 큰 손으로 오디세우스의 부하 2명을 번쩍 들어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크게 놀란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서둘러 동굴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거인이 입구에 막아둔 큰 바위를 도저히 치울 수가 없었죠. 지켜보던 폴리페모스는 껄껄 웃으며 그리도 존경하는 제우스에게 바위를 치워달라 빌지 그러냐 라고 그들을 조롱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을 묶어놓거나 하지도 않고 말이죠. 몸은 자유로웠지만 오디세우스 일행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칼과 창으로 거인을 죽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막상 거인을 죽여도 동굴 입구가 큰 바위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동굴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오디세우스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폴리페모스는 또다시 오디세우스의 부하 2명을 먹어치운 뒤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동굴 밖으로 나갔죠. 오디세우스는 거인이 닫고 나간 동굴 입구를 가만히 바라보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폴리페모스의 집에 있던 거대한 막대기를 찾아내 부하들과 함께 막대 끝부분을 뾰족하게 깎아 큰 나무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섬의 주민들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최상급의 포도주를 준비해두죠. 시간이 지나 폴리페모스가 양들에게 풀을 먹인 뒤 동굴로 돌아오자
오디세우스는 거인에게 준비한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거인은 너는 마지막 순서로 먹어주겠다고 인심 쓰듯 말하며 포도주를 신나게 들이켰죠. 오디세우스는 계속 거인의 비위를 맞춰주며 술을 주었고 이런 노력이 마음에 들었는지 폴리페모스는 그에게 이름이 뭐냐 물었습니다. 이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개하죠. 그 후 정신없이 술을 먹던 거인은 크게 취해 깊은 잠에 빠졌고 오디세우스는 서둘러 아까 만들어둔 나무창을 부하들과 함께 옮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무창을 시뻘건 불로 빨갛게 익힌 뒤 자고 있던 거인의 외눈을 푹 찔러버렸죠. 눈을 찔린 거인은 죽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동굴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료의 집에서 큰 비명이 들리자 같은 키클롭스 친구들이 폴리페모스의 동굴 앞으로 몰려왔죠.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폴리페모스는 자신이 공격을 받았으니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아직 취기가 남아있던 그의 목소리에 친구들은 의아해하며 누가 그를 공격했느냐 물었죠. 폴리페모스는 번뜩 오디세우스가 알려준 이름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힘껏 외쳤습니다. 도와달라더니 취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치는 친구의 목소리에 키클롭스들은 폴리페모스가 술주정을 부리는 모양이라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친구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 폴리페모스는 결국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장님이 되었지만 어쨌든 키우는 양들을 먹여야 했던 폴리페모스는 더듬더듬 동굴의 바위문을 열고 양들을 내보냈죠.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야와 그의 부하들이 도망갈 것이므로 나가는 양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인간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부하들과 함께 양들의 배에 매달려 폴리페모스의 손길을 피하며 유유히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올림포스의 신들을 비웃고 오디세우스를 얕잡아 보던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도 놓치고 장림 신세가 되고 맙니다. 포세이돈은 세계의 지배자 크로노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본래 하데스가 맏형, 포세이돈이 둘째, 제우스가 막내였지만 하데스와 포세이돈은 크로노스의 뱃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서열 관계가 애매해졌죠. 결국 하늘과 올림포스는 가장 힘이 센 제우스가 다스리게 되었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지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순탄치 못했는데 본래 바다는 태초신인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1세대 티탄신 오케아노스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오케아노스는 크로노스와 제우스가 전쟁을 벌일 때 제우스의 편을 들었기에 포세이돈이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심하던 포세이돈은 나름 그럴듯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말의 신이기도 한 그는 거친 백마들을 바다 표면 사방팔방에 풀어놓고 자신은 전차에 올라 바다 위에서 신나게 경주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층간소음에 바다 깊은 곳에서 화가 잔뜩 난 오케아노스가 올라왔죠. 항의하는 오케아노스에게 포세이돈은 자신이 새롭게 바다의 신 자리에 올랐는데 존경하는 백부를 함부로 몰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며 말들을 더 거칠게 몰기 시작합니다. 젊고 기운 넘치는 신의 무력 시위에 오케아노스는 한숨을 쉬며 절충안을 제시하죠. 그리하여 세계의 중심 바다인 지중해는 포세이돈이 다스리게 되었고 한적한 대서양은 오케아노스가 주관하기로 정해집니다. 본디 바다 위는 한없이 평화로우며 파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 포세이돈은 자기가 풀어두었던 백마들을 모두 하얀 파도로 만들었다 하죠. 이 파도는 물살 위를 부드럽게 가르며 포세이돈의 적들이 바다를 침입하지 않도록 감시했고 포세이돈이 분노하면 다시금 사납게 돌변해 바다를 시끄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때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며 맹위를 떨쳤으나 바다로 침몰해 멸망했다는 전설의 섬 아틀란티스. 이곳의 주민들은 티탄 아틀라스의 자손들이었으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주신인 제우스보다도 더 열렬히 섬겼습니다. 이들을 어여삐 여긴 포세이돈은 바다 깊은 곳에서만 나는 최고의 귀금속 오레이칼코스를 아틀란티스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선물해 주었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티마이오스에서 이 오레이칼코스를 무지개색으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황금보다 귀한 보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보물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대영웅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가 정강이 보호대로 착용했을 만큼 단단한 광물이기도 했죠. 포세이돈의 자비로
오레이칼코스라는 광물까지 가지게 된 아틀란티스는 더욱 세력을 확장하여 지중해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성기로 아틀란티스의 왕과 귀족들은 점차 교만해졌고 백성들까지 사치방탕에 빠져 신을 섬기지 않으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이들은 자신의 힘만 믿고 그리스의 또 다른 강자 아테네를 치려고 합니다. 포세이돈은 신탁을 내려 아직 때가 도래하지 않았으니 당장은 아테네를 공격하지 말고 5년 후에 출병하라 명령했죠. 그러나 이미 오만의 끝을 달리던 아틀란티스인들은 이 신탁을 무시하고 곧바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가호를 받는 아테네군의 조직적인 반격으로 아틀란티스군은 그야말로 참패하고 말죠. 크게 노한 포세이돈은 화산을 폭발시키고 홍수와 해일을 일으켜 타락한 아틀란티스를 깊은 바다로 침몰하게 해 멸망시켜버립니다. 크레타 섬에서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아들로 태어난 미노스는 왕위 쟁탈전의 승리에 크레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기에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죠. 그러나 왕이 된 미노스는 포세이돈에게 제대로 된 성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화가 난 바다의 신은 그를 찾아와 크게 혼을 냈습니다. 당황한 미노스는 나라에 제물로 바칠 만한 좋은 소가 없었다고 변명했는데 그러자 포세이돈은 자기가 괜찮은 소를 주겠다며 흰 파도로 아름다운 황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황소를 받은 미노스는 이 멋진 생명체를 제물로 바치기 아까워졌고 다른 소를 잡아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냈죠. 이런 불경한 행동을 대번에 알아챈 바다의 신은 미노스의 아내이자 왕비인 파시파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포세이돈이 준 귀한 황소를 구경하러 온 파시파에 그녀는 아름다운 황소의 모습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던 묘한 감정이 끌어올랐죠. 그날 이후 파시파에는 매일 이 황소를 찾아와 하루 종일 지켜보았는데 점점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황소는 인간 여인의 접근을 좋아하지 않았고 왕비는 고민 끝에 크레타 최고의 발명가 다이달로스를 찾아갔죠. 황소를 가까이서 어루만지고 아껴주고 싶다는 파시파에의 부탁에 다이달로스는 나무로 가짜 암소를 만들어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나무 암소를 보고 다가오는 황소를 옆구리에 난 구멍을 통해 만질 수 있게 해준 것이었죠. 그렇게 파시파에는 매일매일 나무 암소로 들어가 황소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왕비는 이성적으로는 이쯤에서 만족하고 싶었으나 포세이돈의 기괴한 저주는 지독히 그녀를 괴롭혔죠. 결국 파시파에는 남몰래 나무 암소의 엉덩이 부분에 구멍을 뚫고 황소와 교접하고 맙니다. 몇 달 후 파시파에는 황소와의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인간의 몸에 소의 머리를 난 유명한 괴물 미노타우로스죠. 아내가 남자도 아닌 황소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된 미노스 왕은 엄청난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며 미노타우로스를 거대한 미궁에 가두었고 포세이돈이 준 황소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기라도 했는지 황소는 갑자기 사납게 날뛰며 왕궁을 탈출했고 크레타 섬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 황소는 훗날 영웅 헤라클레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황소의 아들인 미노타우로스는 또 다른 영웅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군신 아레스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묘사되는 신이지만 자식들에게는 매우 다정한 아버지였죠. 그에게는 굉장한 여자라는 뜻의 알키페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 하나 있었고 그녀는 이름에 걸맞게 대단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알키페는 말타기와 사냥을 즐겼는데 어느 날 포세이돈의 아들인 할리로티오스가 사냥을 하던 그녀의 모습을 보고 흑심을 품었죠. 할리로티오스는 곧바로 알키페를 덮쳤고 힘이 장사였던 그를 당해낼 수 없었던 알키페는 울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레스는 한다름에 달려와 할리로티오스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렸죠. 이때 바다에서 포세이돈이 올라와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레스를 처벌해야 한다 주장했고 아레스는 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항변했습니다. 두 신의 언쟁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자 나머지 신들이 개입해 아레스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죠. 재판이 열리자 헤르메스는 아레스가 할리로티오스를 죽이는 장면을 본 증인이 아무도 없으므로 죄가 될 수 없다며 전쟁의 신을 변호했습니다. 여기에 아프로디테와 헤라, 아테나 등 여신들도
딸의 순결을 지키려 한 아레스를 지지해 주었죠. 그렇게 신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한 최초의 재판에서 아레스는 정당 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 재판이 열렸던 그리스의 언덕은 이후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의 아레오파고스라 불리게 되었죠. 신화의 영향으로 오늘날 그리스 대법원의 명칭도 이 언덕의 이름을 따 아레오파고스라 불린다고 합니다. 바다의 제왕 포세이돈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때문에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명계의 군주 하데스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신들은 포세이돈의 권위에 감히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러나 이런 바다의 신에게 사사건건 맞선 여신이 있었으니 바로 제우스의 머리를 뚫고 태어난 지혜로운 전쟁의 여신 아테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신의 갈등이 빚어낸 흥미로운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아테나 여신을 섬기던 무녀 메두사는 치렁치렁하고 윤기나는 머릿결을 가진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가 아테나 여신에 필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유명한 호색한이었던 포세이돈은 이런 소문을 듣고 메두사를 찾아갔는데 소문 이상의 미모를 가진 그녀에게 흠뻑 빠져버립니다. 메두사 역시 잘생긴 바다의 왕이 싫지 않았고 둘은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었죠. 그러나 처녀신의 신전에서 이런 행동은 아테나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분개한 여신은 메두사에게 죄를 물어 그녀를 끔찍한 괴물로 만들어버리죠. 메두사의 윤기나던 머릿결은 독이빨을 가진 뱀무리가 되었고 아름다운 얼굴은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아테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누구도 메두사를 사랑할 수 없도록 그녀를 직접 보는 이는 곧바로 몸이 굳어 돌이 돼버리는 저주까지 내리죠. 그렇게 메두사를 벌한 아테나 여신이었지만 큰아버지이자 강대한 힘을 가진 포세이돈만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그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죠. 포세이돈 역시 자신의 연인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아테나를 원망했고 두 신의 사이는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두사 사건 이후로 앙금을 가지고 있던 두 신은 이후 제대로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 그리스에 있는 한 아름다운 도시에 소유권을 둔 다툼이었죠.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격렬한 논쟁 끝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각자 그 도시에 사는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고 더 반응이 좋은 선물을 한 신이 이기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죠. 그렇게 두 신은 도시의 인간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땅을 힘껏 치자 그 자리에서는 물이 솟아나왔죠. 사람들은 기뻐하며 물을 마셔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짠 바닷물이었고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를 본 아테나는 포세이돈을 비웃으며 들고 있던 창으로 땅을 쑥 찔렀고 그 자리에서는 큰 올리브 나무가 자라났죠. 사람들은 올리브 열매를 맛있게 먹었고 열매 기름은 피부에 바르는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인간들이 아테나의 선물을 훨씬 더 좋아하자 분개한 포세이돈은 큰 해일을 일으켜 도시를 부수기 시작했죠. 바다의 신이 약속을 어기고 폐악질을 부리자 아테나 역시 크게 성이 났고 창과 방패를 챙겨 완전 무장한 뒤 포세이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신이 맞붙으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나자 신들의 왕 제우스가 서둘러 개입해 간신히 큰 싸움을 막을 수 있었죠. 제우스의 중재하에 도시는 약속대로 아테나의 차지가 되었고 포세이돈은 도시에서 두 번째로 숭배받는 신으로 남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도시를 얻게 된 아테나는 확실히 깃발을 꽂는 의미로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서 딴 아테네로 지었죠. 아테네는 이후 여신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떠오르게 되었고 훗날 그리스 전체 연합군의 맹주가 되기도 합니다.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알로스의 왕인 알로에우스에게는 이피메데이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피메데이아는 남편보다 남편의 아버지인 포세이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죠. 그녀는 매일 해변으로 나가 포세이돈을 생각하며 바닷물에 몸을 담갔는데 바다의 신 역시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된 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여인을 탐했다는 소문이 두려웠기에 본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포세이돈은 아무도 자신을 못 알아보도록 파도 거품으로 변신해 해변에 있던 이피메데이아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이피메데이아는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라는 쌍둥이 형제를 낳았죠. 이 쌍둥이는 알로에우스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알로아다이라 불렸습니다. 알로아다이 형제는 금세 엄청난 거인으로 자랐는데 9살이 되었을 때의 키가 무려 16m를 넘었다고 하죠. 포세이돈의 아들들답게 성격이 사납고 힘이 장사였던 형제는 올림포스의 신들을 몰아내고 세계의 지배권을 차지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들은 올림포스 산 위에 오사산과 펠리온 산을 쌓아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려 했죠. 이 불경한 행동에 성질 급한 군신 아레스가 내려가서 쌍둥이와 싸웠지만 예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형제에게 제압당해 거대한 청동항아리에 갇히고 맙니다. 전쟁의 신을 제압한 이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조만간에 오토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에피알테스는 헤라 여신을 아내로 삼겠다며 오만을 떨었죠. 자존심 강한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이들의 방자한 엄포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여신은 지혜를 짜내 알로아다이 형제가 사냥을 하고 있던 낙소스 섬에 몰래 잠입했죠. 아르테미스는 크고 탐스러운 사슴으로 변신해 창을 들고 있던 두 형제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멋진 사냥감을 발견한 형제는 동시에 사슴을 향해 창을 던졌는데 사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 개의 창은 그대로 날아가 각각 형제의 가슴팍에 꽂혀버렸죠. 그렇게 힘만 셌던 두 형제는 서로의 손에 어이없는 최후를 맞습니다. 포세이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중 적자이자 후계자라 할 만한 아들은 트리톤뿐이죠. 트리톤은 바다의 왕 포세이돈과 왕비 암피트리테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로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인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바닷속 황금궁전에서 살다가 포세이돈이 어딘가로 행차할 때는 옆에서 수행하며 거대한 소라고둥을 불어 아버지의 등장을 알리곤 했죠. 바다의 보배인 이 소라고둥은 거대한 파도를 잠재우기도 하고 적의 사기를 꺾어놓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트리톤은 아버지가 포세이돈이라 그런지 난폭하고 거친 면이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기 전에 바다에서 목욕하던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을 덮치기도 하고 해변 마을을 습격해 가축을 약탈하기도 하는 등 패악질을 부리곤 했죠. 어쨌든 트리톤은 포세이돈의 적법한 후계자이며 바다의 왕자로 알려져 있고 아버지의 삼지창을 빌려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서 주인공 에리얼의 아버지 트리톤 왕은 이 신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죠.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바다 괴물 카리브디스. 그녀는 원래 괴물이 아닌 바다의 여신이었습니다. 카리브디스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였죠. 강력한 위세를 가진 부모의 사랑 아래서 자란 그녀는 매우 버릇이 없었고 식탐도 대단히 강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나와 올림포스로 놀러간 카리브디스는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처음 먹어보고 황홀한 충격에 빠졌죠. 너무나 완벽한 맛과 향에 취해버린 그녀는 미친 듯이 음식과 음료를 흡입했습니다. 결국 올림포스 가득 비축해두었던 넥타르와 암브로시아가 바닥이 나고 말죠. 이에 분노한 제우스가 번개를 날려 그녀를 하늘 밑으로 떨어지게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제우스와 포세이돈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카리브디스는 땅이 아닌 바다로 떨어져 죽지 않았고 두 신간의 일촉즉발의 사태는 간신히 무마되었죠. 그러나 제우스의 번개에 놀란 카리브디스는 그 트라우마로 다시는 바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다 생활에 편리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신해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뱉는 행위를 반복하며 식탐을 채웠고 그녀가 바닷물을 마실 때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났죠. 카리브디스는 오디세우스와 아르고호 원정대 등 많은 영웅들의 항해를 방해했으며 그녀가 만드는 소용돌이는 그리스 선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카리브디스는 종종 다른 바다 괴물인 스킬라와 함께 활동하곤 했는데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라는 관용구가 생기기도 했죠. 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동양의 진퇴양난이나 사면초가와 같은 의미로 쓰는 말이라 합니다. 신화 속 최고의 방어요새 트로이성,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 오디세우스 등 그리스의 네로라 하는 영웅들이 무려 1000척의 함대와 대군을 몰고 와 공격했지만
이 높고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로이 성을 단 50척의 배를 끌고 와 개박살을 낸 위인이 있었으니 바로 그리스 사상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왜 뜬금없이 트로이를 공격하게 된 걸까? 이는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라오메돈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유명한 인물인데 심지어 그는 신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낭패를 본 적이 있었죠. 제우스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패배한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트로이로 유배를 오게 된 적이 있었고 당시 트로이 왕이었던 라오메돈은 두 신에게 성벽의 건설을 부탁했습니다. 성이 완성되면 두둑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함께였죠. 유배 생활에 딱히 할 일이 없었던 아폴론과 포세이돈은 견고하게 성을 쌓아주었고 그렇게 인간이 아닌 신들이 쌓은 트로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이 다 완성되고 유배 기간도 끝이 나자 아폴론과 포세이돈은 각각 올림포스와 바다로 돌아가려 했는데 떠나기 전 라오메돈에게 약속했던 보상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 트로이 왕은 무슨 배짱인지 입을 싹 닫고 신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사기를 당해 노동 착취를 당한 꼴이 된 두 신은 크게 분노해 트로이에 재앙을 내렸죠. 아폴로는 도시에 역병을 퍼뜨리고 포세이돈은 거대한 바다 괴물을 보내 사람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막상 신들의 복수를 견디기 어려웠던 라오메돈은 그제서야 후회하며 신탁을 구했는데 신탁은 그의 딸인 헤시오네를 바다 괴물에게 바쳐야 이 재앙이 끝날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라오메돈은 죄 없는 공주를 바다 괴물이 출몰하는 곳에 묶어놓았죠. 그렇게 헤시오네가 괴물에게 잡아먹히기 직전 마침 12과업을 수행하다가 근처를 지나던 헤라클레스가 괴물을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공주를 구해냅니다. 헤시오네를 구하고 바다 괴물까지 없애준 헤라클레스에게 라오메돈은 감사 인사를 하며 트로이의 보물인 신마를 선물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러나 막상 또 아끼는 신마를 주려니 너무나 아까워진 라오메돈은 결국 헤라클레스와의 약속마저 깨버리고 맙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헤라클레스는 일단 수행하던 12과업을 마치러 떠났다가 과업을 모두 끝낸 후 50여 척의 배를 끌고 트로이로 쳐들어왔죠. 헤라클레스가 소수의 병력으로 침공해 오자 라오메돈은 콧방귀를 뀌며 신들이 쌓은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벽에 대군을 배치하고 방어태세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트로이의 왕은 그리스 최고 영웅의 진가를 목격하게 되죠. 헤라클레스에게 쏟아지는 화살들은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뚫지 못했고 그가 성벽에 오르자 달려든 트로이 병사들은 올리브나무 몽둥이를 얻어맞으며 몰살당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철옹성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라오메돈의 목을 베는 데는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죠. 트로이 성을 점령하고 라오메돈을 죽인 헤라클레스는 왕족들도 모조리 포로로 잡았습니다. 포로 중에는 자신이 괴물로부터 구해줬던 공주 헤시오네도 섞여 있었죠. 헤라클레스는 그녀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부하인 텔라몬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50명의 왕족들은 몰살시키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시오네는 가지고 있던 보물을 바치며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형제들을 살려달라 애걸했죠. 헤라클레스는 딱히 보물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자비를 베풀기로 합니다. 그는 헤시오네에게 보물값으로 단 한 명의 왕족만 살려주겠으니 직접 골라보라 명령했고 공주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남동생인 포다르케스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밥 먹듯 어기던 라오메돈 왕 때문에 헤시오네와 포다르케스를 제외한 트로이의 모든 왕족들은 학살을 당하게 되었죠. 헤시오네 공주는 울면서 포다르케스의 귀에 프리아마이라고 속삭였는데 이는 내가 너를 샀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포다르케스는 그 후 자신의 이름을 프리아모스로 개명하고 트로이의 왕위에 오르죠. 이 프리아모스가 바로 헥토르와 파리스의 아버지이자 10년의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과 맞서는 그 프리아모스 왕입니다.